자, 오늘 첫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할 거는 지난 시간에 판례 정리를 통해서 선택형, 사례형을 잡았으면 오늘부터는 사례형 위주로 좀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형은 오늘 하루 끝나면 계속 복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루 1일 공부 권장량이죠. 하루 공부 권장량은 10시간에서 12시간입니다. 학원 강의로 한 3, 4시간이 빠지죠. 그럼 이제 오후 타임, 저녁 타임. 지금 혹시 그러니까 학원 강의 스케줄을 따라가다 보면 투트랙을 못 움직여요. 개인적으로는 6일 동안 민법을 하면 저녁 한 2시간 정도는 형사나 요런 쪽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대부분 투트랙 움직이시다 힘들더라고요. 1단위로 끊으려고 하시는데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1차가 3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단위로 끊을 수가 있어요. 며칠에 한 과목, 며칠에 한 과목. 근데 변씨는 선택과목 포함 8과목이죠. 선택과목을 주말에 한다 치고 7과목이니까 많이 보고 들어갈수록 훨씬 유리해요. 그러면 오전이나 저녁, 오후 타이밍에 민법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민법, 민사소송법은 계속 갈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 타자는 형사 트랙을 가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민법, 민사소송법이 끝나면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트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밑에는 공법 트랙을 가시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타자가 헌법, 행정법이죠. 그러면 여기서 했던 거 또 복습인 거예요. 요러면 지금 핵심 체크 소위 말해서 마무리 강의라고 할 때 2번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다음에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2번이 나와요. 근데 요 공부 방법이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한 2달 조금 안 남았거든요. 많이 볼수록 좋은 겁니다. 한 파트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안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랬을 경우 8대 2 비율로 나눠주시는 게 공부할 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비율은 주된 거 8, 그 다음에 여타 과목 2, 개인적으로 형사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그랬을 경우 요 밑에 라인을 뭐를 하시느냐. 선택형을 추천합니다. 선택형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나는 선택형 자신 있다. 기록을 추천드리죠.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트랙을 들어가실 때 뭐 선택형이면 선택형, 기록형이면 기록형 둘 중에 하나만 고르셔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여러분 선택형 잘 보셔야 돼요. 척도죠, 척도. 바로 채점할 수 있기 때문에 채점을 끝내놨는데 나는 100개가 넘은 것 같다. 엄청 행복하단 말이에요. 많이 봤어요. 그 행복한 모습을. 그리고 100개 넘어가신 분들은 저한테 바로 전화를 주세요. 올해도 시험이 끝나고 그랬거든요. 꼭 저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채점을 바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느낌이 달라요. 90개와 100개는. 그러니까 요렇게 순서로 공부를 하는 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 달리시면 되겠죠. 그럼 한 달 동안 이렇게 돌리면 한 3번은 보고 들어가실 거예요. 3번. 남들보다 많이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많이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 이게 하루 공부 권장량이면 이제 1단위 공부 권장량이 이제 1단위 공부 방법이죠. 자, 오전에 강의를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후에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실 거예요. 자, 오늘자 공부는 많이 안 걸릴 겁니다. 암기 위주로 가주셔야 돼요. 암기 위주.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오늘 암기 꼭 해주세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꼭 하시는 겁니다. 키워드 중심. 목차까지는 다 암기를 안 하셔도 돼요. 실제 출제위원 교수님들 중에 나는 목차 안 바래. 결론 논거만 있으면 돼.
단 판례 태도는 정확하게 제시해줘.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목차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기록형 잡듯이 그냥 가나로 한두 개씩만 잡아주시고 단 판례 암기 정확하게 해주시고 요렇게 푸시면은 아마도 한 10시, 11시가 될 것 같아요. 오후 10시 저녁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10시 된다 치면 한 2시간 정도를 형사 공부하고 마무리 짓는 겁니다. 관련 기출 쟁점이에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똑같죠? 여기에 관련 판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선택형에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축소시킬 수가 있죠. 선택형에서 중요한 그 많은 판례가 사례형으로 나왔다. 근데 사례형으로 이미 나왔다. 그럼 이거는 선택형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모고 사례형에 나왔다, 모고 기록형에 나왔다, 그러면 선택형 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이 모고는 올해 거에 한정을 저는 항상 시킵니다. 6, 80 모고로 한정을 시켜야 공부가 계속 줄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기본서를 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기본서를 잡았다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서 보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기본서는 보충 교재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부하고 이거를 보는데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기본서는 보충이에요. 보충. 안 봐도 된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기본서 정리가 가장 힘들죠. 변시에서는. 워낙 내용 다 두꺼우니까. 보세요. 7과목이에요. 1500페이지만 잡아도 10,000페이지가 넘어가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10시, 11시가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해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집중을 되게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힘들지만 집중. 그리고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여기서 스스로 학습. 수동적 지휘를 벗어난 이제 능동적 지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재를 한번 가볼까요? 이게 71개인데 아마 한 3문항 정도가 제가 추가 자료 추가될 것 같아요. 올해 법원행시. 왜냐면 모고는 이미 다들 갖고 계시니까 법원행시 2차에서 기출됐던 3문항, 민법, 민소법, 토탈 5문항이죠. 5문항을 제가 추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릿말 한번 보시면 자, 2번 보세요. 이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출은 배제를 했어요. 왜냐면 이미 기출은 갖고 계신 교재가 있을 거니까 기출 쟁점입니다. 또 2번에 3번째 줄 기출 쟁점이에요. 아직 기출되지 않은 중요 쟁점 위주예요. 그 다음에 3번 관련 판례 제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4번이죠. 스스로 학습법. 제가 연습장을 제시했으니까 사실관계 분석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죠. 사례형 쟁점을 어떻게든 풀기 위해서 사실관계 분석을 잘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끊어서 어떻게든 쟁점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연습장을 제시하셨고, 해드렸고, 그 다음에 5번. 가장 공들인 부분입니다. 실제죠. 실제 나는 답안지에 옮길 수 있는 부분만 제시했어요. 배점에 맞게. 기존 교재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건 타의 추종을 불허할 거라 저는 확신을 해요. 자랑이 아니라. 정말 실제 시험 답안지. 제가 갖고 있는 교수님 답안지 중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목차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궁금하죠. 교수님 여기 왜 목차가 없나요? 목차 쓸 시간도 없어. 래요. 목차 쓸 시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대신 번호만 붙여줘. 그러면 알 수 있어. 딱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래서 저도 최소 목차가 거의 여기까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배점이 좀 크면 여기까지만 갑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요 목차의 의미는요. 여 밑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목차화 시켜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 교재는 목차랑 밑줄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목차랑 밑줄만. 그러면 답안 현출 분량이 충분히 나와요.
자, 그리고 6번 답안 작성 팁이죠. 요거를 기본서화 저는 시킨 거예요. 분명히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다가 나 이거 궁금한데 그거 제가 답안 작성 팁에 제시를 해드렸어요. 요러요러한 관련 내용이 있고 내가 답안 서술을 왜 요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두 번째 보시면 어떻게 서술해야 하며 왜 그렇게 서술돼야 하고 왜 이런 내용은 서술을 안 했는가. 중간중간 삽입을 했기 때문에 궁금증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본 강의 이후에는 저와는 이제 안녕을 하는 거죠. 헤어짐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끊임없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는 이건 교재 순서 그대로 갈게요. 민법 총칙, 채권 총론. 결국 저는 민법 총칙, 채권 총각론, 그 다음에 물건, 그 다음에 가족법, 그리고 소송 주체, 그 다음에 제1심 소송 개시 순서 요대로 가겠습니다. 하루에 아마 8개에서 10개 사이로 문제를 풀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앞에 의도가 있는데 작년부터 민법이랑 민사소송법이 분리 출제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이 공통 사례 하나에 1번이 민법, 2번이 민지법 이러면 3번이 민소, 막 4번이 다시 민법, 다시 5번이 민소. 요게 1, 2, 3회였죠. 특히 2회, 3회가 정말 어려웠죠. 민지법까지 다 내버리는 다시 봐도 어려운 시험 문제예요. 2, 3회는. 근데 4회차부터 1문에 1 이렇게 들어갔죠. 대놓고 1문에 2 이렇게 대놓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민법 문제였고 요게 민사소송법 문제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최대였고 예비적 공동소송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2문에 1 들어가서 이중매매 나왔죠. 그리고 최대 기판형 나왔죠. 올해 같은 경우 보면 1문 채권 양도, 1문에 2 보증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1문에 한 3 들어가서 민소가 나왔죠. 민소. 그 다음에 2문 다시 들어가서 민소, 민법 이렇게 나눠서 나왔죠. 민법이 아마 먼저 나왔을 거예요. 점치. 그 다음에 민소법이 대표권 소멸통지 추가. 순차무효등기소송. 이렇게 지금 분리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얘기인 즉슨 이제는 요것보다는 쟁점 도출령도 나오긴 해요. 쟁점 도출령도 나오긴 합니다. 올해였어요. 쟁점 도출령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 구제 방안.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쟁점 도출령은. 개인적으로 이거 잘 쓰시는 분이 엄청난 고득점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요게 주를 이루죠. 대놓고 주는 거예요. 쟁점이 뭔지 눈에 보입니다. 그럼 보세요. 쟁점이 뭔지 보인다는 건 이건 정확하게 판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듯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록형처럼 쓰면 안 돼요. 사안 포섭된 사례 답안을 하시면 배점이 없다는 겁니다. 판례랑 사안 포섭이랑 정확하게 끊어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실제 첨삭을 하다 보면 이거 두 개가 짬뽕된 거죠. 가불병 그대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판례 정확하게 키워드 중심, 그 다음에 사안 포섭은 설문 그대로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해두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문의 쟁점. 앞에 서술은 여기까지 끝내고. 자, 총유물의 처분이죠. 민법 총칙.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자, 민법 총칙 들어가면 첫 번째 쟁점이 관습법이 있어요. 요거는 별표 하나 선택형으로 끝내시는 겁니다. 그냥. 선택형. 근데 지금 관련 쟁점이 벌써 하나 나왔죠? 선택형이. 여기에 요 판례가 있어서 그래요. 종중의 구성원 판례. 관련된 것 같죠? 총유물. 갑종중 등장. 그 다음에 제사주제자의 지위 결정. 자, 요거는 이미 작년 선택형에 기출을 해버렸어요. 제사주제자의
지휘결정에서 그 승계 제사주자가 모두 승계하는 거죠. 유체, 유골, 기타 등등. 그러면서 이제 종중의 구성원입니다. 종중의 구성원. 종중의 구성원을 생각하다 보면 요게 팍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관련 민사소송법 41조 1호죠. 이해관계인, 제척, 공동의 이해관계인의 배석판사 중 한 명이 종중의 구성원이었다.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껴버리는 거. 요거 다음 등장하는 쟁점이 제한능력자입니다. 요거는 그냥 선택형이에요. 선택형.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인이죠, 인.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 여기까지가 선택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단체인 법인이죠. 권리 주체 중. 자, 요거는 별표 3개. 자, 선택 사례 다 나옵니다. 선택 사례. 선택 사례가 다 나와요. 그러면 법인은 뭐 51조에 있으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지금 실제 총유물 처분처럼 종중사안이란 말이에요. 종중. 자, 그랬을 경우 어떤 내용이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 비법인 사단에 한정을 할게요. 얘네가 소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소송. 그럼 소송 요건이랑 본안 요건을 항상 나눠주셔야 돼요. 소송이랑 본안을. 일단은 이 페이지의 문제만 한번 볼까요? 문제만. 문제 보세요. 1번. 아직 사실형에 보지 말고요. A가 을에게 격려해준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보증계약이 유효한지. 지금 법률행위가 2개 나왔어요. 법률행위. 본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보증계약 유효. 그래서 소유권 취득이 정당한지 논하시오. 요거를 문제를 바꾸면요. 지금 엑스토즈에 대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이거 들어갈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도 바꿔낼 수 있는 거죠. 비법인 사단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무효다, 보증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병에 대하여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용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바꿔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죠. 인용될 수 있겠는가? 그럼 소송 요건은 봤더니 법원, 당사자, 그 다음에 소송물. 소송물은 등말청으로 지금 해놨으니까 뭔가 원인 무효겠다. 그 원인 무효 사정으로 지금 1문에 제시된 거 봤더니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하나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보증계약 들어갔다. 아, 요거를 통해서 어떻게 취득했겠구나. 자, 그럼 이렇게 문항이 분류됐을 때 지금 여기서는 제척을 공부해 두시고요. 제척. 10월 모고에도 바로 나왔더라고요. 재심관여. 제척 사유 아니죠. 전심관여 아니죠. 전심관여. 1호랑 1호 지금 요 놈이요. 배석판사 중 1인이 종중의 구성원이었다. 그 다음에 5호의 전심관여입니다. 10월 모고. 재작년 모고. 배석판사 중 종중 구성원이었다. 제낀다. 재작년 모고. 그 다음에 올해 모고. 재심사건 관여였죠. X예요. 재심은. 2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재심이랑 기피. 여기에 관여한 재판관들 X. 그 2가지 판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 전심관여 개념 알아두시면 좋겠죠. 최종 변론이나 판결에 깊숙이 관여한 경우. 이 문구 하나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척의 취지, 재판의 공정성. 민사소송법 1조를 끄집어 오는 거죠. 신속, 공정, 경제, 기타 등등. 적정.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규정으로서 제척은 열거 사유, 한시적 열거. 그래서 1호하고 5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기죠. 민소법 51조, 올해 선택형 기출이야. 민소법 올해 선택형 기출. 그리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죠. 전원. 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 놈이에요. 시험에 얘가 가장 많이 나왔나요? 대표자 개인은 소송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설령 사원총회결의 거쳐도 혼자 못해요. 거쳐도 불가해요. 왜냐하면 비법인 사단 명의로 해야 되는 겁니다. 명의로. 그리고 전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시험에 많이 했던 거, 설령 보존 행위여도 못해요. 정말 중요한 거, 보존 행위여도. 논거가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공유, 합의와 달리 규정에 없다. 극강논거죠, 극강논거. 없다. 그리고 시험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요 놈이었습니다. 과연 비법인 사단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는 우리의 대표자에 관한 요건은 어떤 요건이냐? 지금 보세요. 여기서 하고 있죠? 소송 요건이에요. 소송 요건. 법원의 직권조사상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요 세 가지 기계적 암기죠. 소송 요건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사심 변론 종결 시까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대표권 없는 자에 대한 소송 행위는 무효인데, 따라서 무권 대표 소송 무효예요. 근데 후에 적법 대표권자 추인이죠. 새로 선출된 추인 가능. 절대적 소구표입니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다죠. 민법 133조가 적용 안 돼요. 단서가 여기까지 이제 선택형 지문으로 가져가시는 거. 선택형 지문으로 가져가시는 거. 그리고 지금 1번은 순수한 요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보증계약이 유효한지 물어봤어요. 그 유효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례형 문제인 거죠. 자, 기초적 사실관계. 지금 이렇게 선택형에서 공부한 걸 사례형으로 전환해보는 거예요. 자, 갑종중 대표자 A는 X토지와 그 지상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끊어주셔야죠. 소유권자 확정. 갑종중. 그치, 소유권의 주체가 되죠. A는, 대표자 A는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총회를 거치지 않고, 지금 핵심 문구 나왔어요. 종중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종중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A의 동생 B의 을에 대한 채무에 자 물적 담보로서 X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하나, 지금 법률행위 하나 나왔어요. 대표자의 법률행위 하나. 을에게 격려해줬고 동시에 을과 사이에 B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계약 둘. 지금 우리의 대표자 A께서 종중총회 결의 없이 두 가지 행위를 했거든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그 다음에 보증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서 판례가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장 읽으셨을 때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 나오셔야 되고요. 보증계약은 단순 채무 부담 행위니까 유효. 올해 선택형 기출이었죠. 보세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한 담보권 실행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효고요. 보증계약을 통한 보증채무 강제 경매로 들어가면 소유권 취득은 적법이에요. 이제 뭘로 들어갔는지 볼까요? 다만 을은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과 이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함정지문 들어갔죠.
함정지문. 어디에 대한 함정지문이냐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함정지문이에요.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처분행위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통해 오히려 보증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돼버렸죠. 이제 B가 A의 동생이라는 사실이나 배임행위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계속 선의 무과실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갑 종중의 내부 규약에는 중요한 재상활동의 경우 종중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종중총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종중총회 동의 확인 나왔네요. 한편 우리의 B께서는 을에게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게 을은 보세요. 이제 보증 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 안 건드렸죠. 갑종중을 피고로 하여 승소확정 판결 맞네요. 금전채권 승소확정 판결, 집행권한 취득, 그래서 강제경매 개시 신청, 위 경매 신청에 대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병이 낙찰, 매각대금 전부 완납, 소유권 취득, 적법이죠. 보증채무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보증계약은 유효, 보증채무 관련 소송 승소확정 판결 유효, 그에 따른 강제경매 유효, 따라서 병의 낙찰인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필요한 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지우고 계속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얘네가 되게 중요하죠. 올해 10월 모고를 봐도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되게 극강으로 그 실익을 발휘하는 영역은 확실히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 강제경매가 관법지고요. 임의경매가 저당권법지입니다. 저당권법지. 그러니까 얘는 요게 꼭 필요해요. 근데 요놈은 요거 필요 없습니다. 담보권 실행경매라서 그래요. 담보권. 왜냐면은 요게 계시죠? 요게. 그 담보하기 위한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만 도래하면 돼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만 도래시키면 되죠. 그래서 싸움 들어갈 때 요걸로 싸우잖아요. 올해 기록형에서도 저당권을 인수한, 용인한 저당권,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입니다. 올해 10월 기록형 상담일지를 읽어봤더니 올해 사례형, 작년 사례형으로 나왔던 게 그대로 나왔죠. 점유취득 시효 완성자가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용인. 그래서 그 친구가 갚았어요. 갚았죠. 근데 소송을 두 개를 제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했으니까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양수인 상대로 하는 것도 맞나요? 또 나왔죠. 양수인 상대. 근저당권의 양수인만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고 적격자다. 부기등기는 아니에요. 맞죠? 주등기죠. 근데 얘가 피담보 채권을 변제했으니까 원소유자에게 구상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까지 청구하고 싶다. 근데 구상권은 안 됐습니다. 사례형에서는 구상권은 자기 채무 변제니까 안 된다고 쓰시지만 기록형에서는 쓰면 안 되죠. 이렇게 확인 들어가시고.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A가 을에게 경유해준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을과 체결한 보증계약이 유효한지 끊고, 그리고 병의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정당한지. 목차가 두 개 나오면 되겠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보증계약의 유효 여부. 두 번째 목차는 병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정당한지. 그럼 오른쪽에 지금 우리가 사실관계를 분석해서 쟁점을 도출해봤거든요. 판례가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과연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는 게 뭐냐? 요게 첫 번째로 등장하셔야 되는 판례인 거예요. 판례, 등장 판례 첫 번째. 요게 첫 번째 판례로 등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민법 276조를 보면 있죠. 관리처분행위예요. 관리처분행위.
다음에 판례 두 번째. 다시 문제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두 번째 단락에 있죠. 다만 을은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과 이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B가 A의 동생이니까 얘는 배임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대표자 A께서는. 배임행위. 요게 필요하죠. 대표권 남용 이론이 필요한 거죠. 대표권 남용 이론이. 그럼 이제 질문이 추가가 돼요. 행위가 지금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보증 계약이 체결되는데 각각 이 판례들을 어디에 배치할 거냐예요. 어디에 배치할 거냐. 이미 공부가 끝났습니다. 여기가 근저당권이죠. 사원총회 결의. 근저당권. 여기가 보증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 행위니까 대표권 남용 이론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원총회 결의를 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판례가 요 놈이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대입시킬 거 아니야? 대입시킬 거 아니야? 이미 결론이 나왔네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여도 요 놈은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이유인즉슨 제일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올해도 선택형 기출됐죠? 강행규정. 강행규정 위반 행위에는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A급 판례였네요. 강행규정 위반 행위에는 표현 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까 상대방의 선, 악은 불문한다. 그리고 요 놈은 유효된 거죠. 결론 다 나왔습니다. 목차를 하나씩 잡고 요거는 요거 안 거쳤으니까 무효인데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상관없다. 무효다. 요 놈은 관리처분행위 아닌데 배임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몰랐으니까 유효다. 다시 한번 볼까요? 칠판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이제 서술이 들어가는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처분행위로서 종중총회 결의를 요하는데 종중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았으니까 무효다. 상대방이 선의여도 무효다. 왜냐하면 강행규정이니까. 근데 보증계약은 종중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 단순 채무부담 행위이며 대표권 남용과 관련된 배임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었으니까 유효다.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럼 뒤에 먼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자 1번 사실관계 분석 쟁점 도출. 이제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해볼 것이냐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고. 자, 로마자 2번입니다. 이제 고득점으로 가는 팁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답안 팁. 자, 비법인 사단 대표기관의 법률행위에 대한 문제로서 사례형으로는 출제 안 되는데 선택형으로는 계속 등장했어요. 출제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한 70% 정도 진짜 높습니다. 비법인 사단 법률행위에서는 자, 우선 대표기관의 행위,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무조건 판례사안 줄 거예요. 판례사안. 그러한 행위들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었는지 아니면 276조 강행규정에 위반되었는지 그리고 대표권을 남용하였는지 검토해야 된다. 사안은 두 개 줬네요. 276조와 강행규정 위반, 그 다음에 대표권 남용. 아예 사원총회 결의를 정관에 넣어버렸죠. 이러한 비법인 사단의 무효 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구제 방안, 요놈이 표현 대리예요. 선의 무과실. 1문의 경우에는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작성인데 기본기에 해당하는 보세요. 종중의 지금 우리 비법인 사단의 소송 수행 방안 봤잖아요. 그거 1번 쓰시면 고득점입니다. 줄처리라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종중은 비법인 사단이다. 그 단체성 인정된다. 자연적인 고유한 발생 단체이긴 하지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 발생적 단체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체성 갖고 있다. 총유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규약 없으면 밑에 종중총회. 네, 사안은 봤더니 종중규약 내에 종중총회 결의를 넣어버렸어요. 규약 내에. 그쵸? 통과. 그럼 이제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유효하냐? 자, 양갈로 1번입니다. 요거 암기사항이잖아요. 가번. 지금 진하게 보시면서
지금 볼드 처리된 거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 나는 그래도 총유물의 처분 개념을 좀 쓰고 싶다. 양도 물건 설정이에요. 매매 담보권 설정. 두 번째 줄 끝에 양도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물건 설정, 담보권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매 또는 담보권 설정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처분 행위예요. 그리고 보세요. 상대방의 선의 부가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양갈로 2번입니다. 엄청 유명한 판례죠. 교회 판례였어요. 강행규정 위반. 이게 논 거예요. 이게 논 거. 자, 그럼 이제 3번. 채무보증 행위의 유효 여부. 똑같은 목차 들어가죠. 채무보증 행위가 처분 행위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다. 단순 채무부담 행위에 불가하다. 무조건 이 표현 필요한 거예요.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단순 채무부담 행위. 자,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문구가요.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요. 요런 거에 모고 등장용이었죠. 설계 용역 계약을 대표 기관이 체결했다. 그러니까 요 두 판례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얘네들은 처분 행위가 아니라는 거. 처분 행위 아니라는 거. 요 두 놈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설계 용역 계약 체결. 제가 가지고 있는 교수님 문제에서도 요게 딱 있더라고요. 기록형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요게 전원합의체 판례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더 자주 내는 거예요. 선택형으로. 자, 그럼 이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른쪽에 있죠. 양갈로 2번. 이건 대표권 남용법리예요. 대표권 남용법리.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권한 남용,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그리고 밑에 빈 공간 있나요? 또는 이렇게 써주세요. 또는 신의칙을 근거로 무효. 신의칙을 근거로 무효. 신의칙을 근거로 무효로 한 판례가 16년 최신 판례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쓰셔도 되겠죠. 최신 판례를 공부하셨다면. 상하반기 최신 판례는 꼭 보고 가셔야 돼요.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4번 유효인 보증계약을 토대로 강제경매 들어갔으니까 이건 적법 취득이 되겠죠. 적법 취득이. 볼드 처리된 거 탁탁탁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소송요건 문제됐던 것들 확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추가된 사실관계. 자, 한편 갑종중은 지상에 소유하고 있던 Y 건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C에게 매도한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줬다. 지금 현재 X토지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Y 건물은 C에게 넘어간 거예요. 굳이 뭐 그림으로 그리자면 갑종중 거였다가 요 놈은 병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Y 건물은 C에게 넘어갔죠. 이게 1번 사실관계, 요게 2번 추가된 사실관계. 자, 올해 10월 모고를 한번 떠올리면서 동일 소유였다가 이분에게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건물 소유자인 우리의 갑은 여기서 지금 갑이 관법지를 취득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법지를. 그렇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였다가 X토지가 강제경매로 병으로 소유권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인 갑은 관법지를 취득하고 관법지가 취득된 법지가 취득된 건물에 양수인이 나왔어요. 양수인이
양수인이 나온 상태에서 이후 C는 무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Y 건물을 출연하고 재단법인의 설립 등기도 격려되었으나 C 사망 이후 C의 상속인 D는 위 건물을 E에게 매도한 다음 먼저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14년도 선택형 기출. 자, 무출연. 근데 아직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상속인 E가 누군가요? E에게 넘겨버렸죠. 상속인 D가 E에게 매매 등기 교수님들이 사랑하시는 이중매매 시스템이 나왔어요. 이중매매 시스템이. 그랬을 경우 얘네들 중에 요거죠. Q. 과연 Y 건물 누구 거? Y 건물 누구 소유예요? 이건 선택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문항을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Y 건물 소유자에 대한 병의 건물 철거 청구. 결국은 우리의 병께서, 그치, 내 땅 위에 있는 병의 건물 철거 청구. 일단 병의 건물 철거는 소유권자가 무든 이든 요 법지가 취득된 건물에 양수인들이 뒤에 쭈루룩 나오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법지 취득된 건물의 양수인이니까. 문제는 요거만 확정시켜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그냥 바로 볼게요. 선택형에 등장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7페이지입니다. 자, 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 시기. 이거는 결국 조문 확보만 잘해주시면 돼요. 48조 적용 긍정설. 법인 설립 등기 마친 때. 아니다. 물권 변동 시기는 공시방법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춘 때다. 결국 187조랑 48조랑 붙어버린 거죠. 납원 기출이니까 직접 보실까요? 견해 대립은 둘째 치고 납원은 확실히 쓰셔야 돼요. 분리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결국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안액을 봤더니 최종적으로 납원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E가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리고 다음 목차 볼까요? 이를 상대로 한 병의 건물 철거 청구요. 요거 한번 쫙 봐보세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전원합의체 판례. 신의칙입니다. 관법지로 직접 주장이 아니라 관법지를 취득할 지위를 주장한다는 거. 방갈로 2번이 핵심 문구예요. 그리고 반갈로 3번이죠. 반갈로 3번. 핵심 문구. 두 번째 줄에 채권자 대의 법리. 키워드를 팍 더 두셔야 돼요. 결국 채권자 대위의 법리인데, 그러니까 신의칙으로 허용될 수 없는데, 반갈로 4번. 양수인이 한 명 더 있었죠. 이런 거 기록형이 나오면 엄청나거든요. 최대, 그리고 현재 소유권을 취득한 E가 순차대위죠. 요 표현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일단 법정지상권은 얘가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양수했으니까 얘가 최대 범위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2가 남았으니까 얘는 요거 순차 대위입니다. 순차 대위. 이미 기록형에 한번 등장했었죠. 사례형도 그렇고. 채권자 대위권 그 자체가 다시 한번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그렇다. 순차 대위 한다. 기록형에서 엄청나게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딱 시스템이 기록형에서 먼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은 문구예요. 신의식 판례 반드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상권을 누가 취득하느냐와 그리고 최종 양수인은 지상권 항변이 아닌 신의칙 항변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하나 더 굳이 만들면 얘들 사이에요. Y 건물이 누구 소유냐? 이 소유니까 얘 무효.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부동산을 받기로 한 무효의 권리구제 방안은 뭐냐? 네, 결국 이중매매 시스템이랑 똑같습니다. 이중매매 시스템. 이럴 경우 판례가 손배를 인정했어요. 이렇게 선택지로 하나 딱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문을 되게 자세히 했잖아요. 여기 실제 사례나 나오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선택형은 계속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관련 판례들 제가 써드렸고요. 복습하실 때 꼭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2번이네요. 이제 주체가 끝났으면 자, 103조, 104조. 역시 요거는 선택형 대비로 들어간다 치면은 판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전원합체 판례가 나왔으니까 준비하시고 사례형은 지금 매년 진짜 매년 내주고 있어요. 이중매매. 지금 또 봤죠? 이중매매. 매년입니다. 뒤에 문제가 계속 나올 거니까 그때 우리 보실 거고. 요거 판례 정리 잘 해두세요. A급들이 딱 배치되어 있어요. 특히 그 증언 목적이랑 그 다음에 동기불법이요. 동기불법, 그 다음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요 정도 세 가지는 꼭 알아가시고, 특히 얘랑 같이 나오니까요. 746조 불법원인급여랑 같이 나오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로마자 2번에서 매년 한 문제. 민법총칙. 로마자 3번에서 매년 한 문제. 많게는 2문제. 그 다음에 로마자 4번 매년 한 문제, 3문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년 한 문제죠. 의사표시 규정, 선택형 라인입니다. 올해는 여기를 준비를 해주실까요? 내년이죠, 내년. 올해 착오랑 사기 취소 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통정어의 표시. 여기 관련 판례가, 최신 판례가 주구장창 나왔죠. 최신 판례. 그 다음에 모고에도 등장했으니까 요거는 제가 해제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제랑 같이 비교. 그리고 나서 사례형으로는 이미 작년에 착오랑 사기가 등장했어요. 착오랑 사기가. 그래서 통정어의 표시도 충분히 유력하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교수님들이 힌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과연 이 최신 판례가 뭐냐.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장전세권을 설정했는데 그 가장전세권에 대한 선의의 저당권자가 등장했다. 전세권 저당권. 이미 작년 25점 사례형 기출. 전세권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 방법. 이렇게 나왔고요. 그거 말고
그 전 단계로서 전세권 자체가 통정의 표시 무효라면 어떠할 거냐? 아직 안 나왔는데 8월 보고 등장. 그리고 나서 전세권 저당권자가 압류 추심 물상계에 들어가는데 설정자가 상계를 했다. 어떨 거냐? 팔모 등장. 핵심 판례. 그러고 나서 저는 동기착오를 넣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동기착오를 넣어드렸어요. 한번 문제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이 문제는 잘 봐두세요. 특히 2문이요. 2문. 자, 갑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을로부터 이 사건 토지 2000제곱미터입니다. 계약 체결. 이 사건 토지 일부는 분할되어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지금 도로 편입 예정이 들어가 있어요. 2000제곱에.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들은 이 사건 토지 100제곱미터 정도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고 하여 갑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은 100제곱미터만 편입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1900제곱미터는 갖겠다는 거예요. 갑이 이 사건 토지 중 100제곱미터 정도 편입될 것으로 알고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 자, 매매 계약은 토지죠. 근데 토지를 매매한 이유가 건물 신축이라는 동기입니다. 동기. 모두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을도 알고 있었다. 아, 동기가 지금 다 표시됐죠. 표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약 3분의 1, 666제곱미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뒤에 친절하게 문제에서 목적 달성 불능.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1번입니다.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보세요. 취소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취소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100제곱미터 정도 이상은 도로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이고 현장 확인 없이 중개인들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등 과실은 있었으나 중과실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 그러면 얘는 틀 잡아 두셔야 돼요. 자, 갑은 응당 지금 매매 계약을 실효시키기 위해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어요. 그 중에 취소라는 착오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을 주장하고 있죠. 그럼 요건 사실론에 따라 취소를 행사하려는 우리의 취소권자는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고,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얘기 하고 있죠. 그러한 착오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쟁점이 걸린 거죠. 여기서 쟁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판례가 바로 요 놈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판례가 동기착오인 거죠. 얘가 주장한 게 동기착오라고 했고 친절하게도 설문받더니 다 표시가 되었나? 이걸 물어본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을은 중과실을 주장하는 거죠. 을이 취소권을 배척하기 위해 중과실을 주장 증명. 중과실을 주장 증명. 근데 사안을 봤더니 중과실은 없었대요. 중과실은 없었다는 거죠. 중과실은 없었다. 그렇게 이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과연 서술할 수 있겠느냐예요. 착오 취소 요건을 쫙 서술하신 다음에 동기의 착오다.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에 있어야 되고 그러한 동기의 착오, 동기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거를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할 정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표시입니다. 그러면 사안 포섭하시면 되겠죠. 사안을 봤더니 이러한 거 다 있었다 해서 취소는 적법하게 되는 거예요. 동기착오. 자, 문제는 이거를 이제 판례 두 번째죠. 아, 이게 힘들어요. 지금 2000 중에 요거거든요. 요거
이거 과연 도출시킬 수 있겠느냐? 과연 일부 취소를, 이게 쟁점 도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점수가. 동기착오란 건 알겠는데 지금 2000 중에 666이었거든요. 100으로 알고 있었다가 566이 더 늘었어요. 과연 우리의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값은 666을 제외한 1300 정도만 또 매수하려고 하는, 이게 설문에서 과연 존재하느냐. 이렇게 판례 두 개가 필요해요. 어때요? 사안에서는 666이었으면 절대 안 했죠. 666이었으면 처음부터 아예 취소를 안 했을 거예요. 아니, 계약을 체결 안 했을 거예요. 암만 설문을 찾아봐도 666을 제외한 1300 정도를 매수할 가정적 의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 숨은 쟁점이었죠. 숨은 쟁점. 그래서 내용 한번 볼까요? 내용. 자, 넘어가 볼게요. 모범 답안. 자, 2번 논거를 봤을 때 109조 착오 취소 요건은 그렇고, 오케이, 양갈로 2번입니다. 양갈로 2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선택형 대비도 함께. 자, 상대방에게 표시 키워드 두 줄 밑에 내려오셔서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필요 없다. 요 정도만 써도 아주 훌륭해요. 왜냐면 양갈로 1번에 가번에 착오 취소 요건을 쓰실 거니까. 그리고 나서 사안 해결 보시면 나번에 666, 뭔가 무섭네요. 도로에 편입된 사정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양갈로 4번 한번 보세요. 4번. 과연 요게 숨은 쟁점이에요. 이제 양갈로 3번까지만 써도 훌륭한데, 왜냐면 목적 달성 불능이라는 설문 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 달성이 가능하긴 했다라고 주어진다면, 이거 가정적 의사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대요. 1300제곱미터 정도로도. 근데 설문에서 친절하게 목적 달성 불가능. 힌트입니다. 가정적 의사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 2번이죠. 요런 게 매년 나온다고요. 볼게요. 그래서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때, 을이죠, 을. 을이 지금 갑에게 매매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래요. 아니, 뭐 갑이 적법하게 취소를 했는데 을이 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지? 방안서술이죠, 방안서술. 올해 이중매매 가치 15점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용 보시기 전에. 친절하게 13페이지에 빈칸이 크게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30초 정도. 여기서 진짜 점수가 확 깔려요. 웃기잖아요. 착오 취소했는데 돈을 왜 달래, 을이. 갑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배점이 15점이에요. 하나만 쓰면 큰일 나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가 반드시 쓰셔야, 넘어가 보세요. 4번은 정말 무조건, 4번은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판례가 있어요. 4번. 자, 확인해 볼게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부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위법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갑이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나번 적법한 취소권 행사에는 위법성이란 있을 수가 없다. 요것만 쓰면 많아봐야 3점에서 5점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점수를 확보해 가볼까요? 위로 올라갈게. 쟁점 1번에 양갈로 가변 쓰면 가점입니다.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으니까 부당이득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부당이득. 근데 을은 부당이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죠. 부당이득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번도 쓰시면 가점인 겁니다. 그쵸? 적법 취소됐으니까 소급 무효됐고요. 이미 이행기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얘는 근데 이거 말고 손해. 그게 바로 3번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요거 535조 조문만 확보하면 진짜 끝장나는 거죠. 나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이라 믿었어. 그 손해예요. 올해 선택형 기출이었죠. 해제 파트. 천천히 읽어보세요. 535조 조문 확보하시고 나번에 확대 유추 해석 인정할 수 없다. 판례 놓은 거예요. 판례 놓은 거. 조문의 엄격 해석입니다. 원시, 객관, 전부. 그 다음에 2번 정도는 보시면 쓸 수 있겠죠. 선택형 장년 기출, 양걸로 나번. 이미 취소권을 행사해서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됐는데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계약 체결이 유효함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손배는 당연히 안 나오죠. 무효인 매매계약 기타 등등 채권행위에는 손해배상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5번 한번 보세요. 교수님들의 표현이에요. 되게 좋은 표현이니까. 두 번째 줄,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535조 유추적용설이에요. 변효대립을 전 따로 안 쓰고 이렇게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필했죠. 알고 있다를. 근데 뒤에 더 중요한 표현. 맞나요?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면 그것도 형성권이라는 막강 권한을 제약하려면 최소한 명문의 규정에 있거나 최소한 판례가 어떤 요건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요건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의무가 권리 행사에 제약이 되는 건 취소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죠. 취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적 자치 완전 침해입니다. 사적 자치 완전 침해. 논거들이 다 이해가 되시죠? 별점이 괜히 큰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1번에 가번 꼭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나번 쓰시면 되겠고요. 3번은 535조 조문 확보하시고 나번 확대 유추해서,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나번이죠. 요게 판례가 있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과실은 있죠? 두 번째 줄. 근데 중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오른쪽 이제 간판 확인하셔서 넘어가시고 자 이제 3번이네요. 이중매매 채권자 대위권 요것만 한번 하고 잠깐 쉬도록 할까요? 아직 미기출 이중매매 쟁점입니다. 자, 을은 2002년 1월 1일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했다. 자, 지금 현재 매매계약이 등장했는데 목적물인 엑스토지 확정됐고요. 대금인 10억 원 확정됐죠. 매매계약 목적의 확정.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후 을이 요구하는 때에 맞춰주기로 했는데 B는 2002년 4월 5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인도받았다. 을이죠, 을. 두 번째 줄 을인데 B. 을. B를 을로 바꿔주세요. 인도. 자, 지금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인도받았으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안 걸리겠네요. 한편 X토지 바로 옆에 있는 Y토지의 소유자 병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것만은 안 돼요. 갑의 처분행위 자 적극 가담 나왔죠. 갑과 X토지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무효 써져 있어야 돼요. 103조 위반 무효. 그러니까 문제 1번 병은 갑과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매매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을은 엑스토즈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의 병을 상대로 갑을 대위 병 앞으로 맞춰진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위 소송에서 병은 비록 갑과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위반되어 무효이긴 하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경료한 자신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름 타당하죠? 103조 위반, 불법 원인급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말청 배제되잖아요. 의뢰 청구에 대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가? 결론 논거입니다. 결론 논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견해가 대립하는 문구고요. 미기출 쟁점이거든요. 바로 확인하세요. 실제 기본서에서도 안 보고 가셨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바로 넘겨볼게요. 18페이지에. 자, 판결 물어봤으니까 소가 적법하냐? 적법하다면 인용되느냐? 이게 답안 작성 팁이에요. 법원에 판결을 물어봤으니까 두 가지를 다 대답하셔야죠.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적법하냐? 적법하다면 인용될 수 있느냐? 만약에 문제 자체를 인용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채권자 대위 소송은 적법하구나 간단하게 통과시켜 주시고 양갈로 1번을 그리고 양갈로 2번입니다. 의뢰 채권자 대위 소송이 과연 인용될 수 있는가? 피대유 권리가 존재하느냐?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다. 적극 교사 유인. 그리고 답안 작성 팁 보실까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자주 등장, 최대 채취 관련 쟁점 존재, 제1매수인의 권리구제수단, 제2매매 계약이 유효한 경우와 무효인 경우 나누어 서술, 그리고 특 A급이 똥골뱅이 2번 점치 완성 후 원소유자의 처분행위. 작년 올해 다 기출. 똥골뱅이 3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명의신탁, 수탁자의 처분행위. 지금 똥골뱅이 2번이 연속 2년 나왔어요. 이제 명의신탁이 언젠간 이중매매랑 엮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반갈로 2번에 가번. 요것만 한번 딱 봐두세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축약했거든요. 팔레볼드와 양갈로 나번만 가져가셔서 적용 부정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학설은 다 못 쓰니까. 논거를 왜냐하면 요거 같은 건 어려운 게요. 판례가 논거 제시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논거를 어떻게든 하나 끄집어 오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논거는 다수설인 746조 불법원인급여 적용 부정설입니다. 논거가 확실하죠. 급여자와 수익자 이인만 존재할 경우에 불법원인급여라는 게 적용되는 거고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의 확대 적용을 조금 배제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답안 작성 팁들 쉬는 시간에 잘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앞에 문제 가셔서 자 추가된 사실관계입니다. 병이 등기를 뭘로 경유했냐면 병은 갑과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갑을 상대로 법원에 엑스토즈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 선고받고 위판결 확정, 위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요게 작년 30점짜리 기출이었죠.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 놈이 적극 가담했는데 등기를 요걸로 가져가 버렸어요. 등기를 편집 판결로 가져가 버렸죠. 유효합니다. 왜냐면 공시송달 의제자백이라는 표현 안 나오죠. 유효하기 때문에 요게 발생했어요. 비판력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작년 기출이 노란색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얘가 패소한 거예요. 얘가 승소한 거고 전소죠, 전소. 그래서 두 번째 등기말소 대위를 했어요. 여기는 이전이었고요. 요거에 대한 법원 판결 물어본 거죠. 그럼 똑같아요. 목차 구성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지금 들어간 소송이 채권자 대위 소송인 거고요.
그럼 일단은 최대 소송의 적법 여부 간단하게 써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별점이 30점인 이유가 있어요. 법정 소송 담당이죠. 법정 소송 담당. 그리고 나서 이제 인용 여부인데, 여기서 기판력이 논의되는 거거든요. 기판력. 기판력. 그럼 기판력이 논의될 때 일단 후소 조치, 이게 모순 판단 금지설이죠. 전소 승소했다, 후소 각하다, 전소 패소했다, 후소 기각이다. 지금 여기에 딱 걸렸거든요. 기각. 그럼 본안 판단 하라는 거잖아요. 본안 판단. 요것도 썼어야 됐어서 어려웠다. 기판력과 관련된 후소법원의 조치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으나 판례인 모순 판단 금지설에 따르면 전소 승소하면 후소는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서 각하, 전소 패소 시 후소는 모순 판단을 하면 안 되니까 기각. 본안 판단 들어갔는데 그럼 기판력이 과연 작동하느냐? 자, 주관적 범위 법정 소송 담당설로 당사자격 통과입니다. 시적 범위 무효 주장했죠. 항변 103조 위반 주장했어요. 사실은 변론 종결 시 전까지 103조 위반 무효 주장했어요. 여기서 쓰는 거죠. 객관적 범위. 소송물이 동일할까? 동일하진 않죠. 이전 등기 어디니? 말소 등기 동일하진 않아요. 동일하진 않다. 근데 여기 딱 걸렸죠. 모순관계, 참과 방패가 붙었어요. 이전하고 말소하고 모순관계 딱 걸렸습니다. 작년에 이게 가장 어려웠고 올해는 점치 완성이 30점 어려웠고, 그 목차 구성이라든지 답안 팁들 잘 봐두세요. 법원 판결이라고 괜히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럼 소가 적법하냐도 법원 판결이잖아요. 소 각하 판결. 그리고 여기 인용 여부 기각, 인용 기각 법원 판결이잖아요. 소송 판결, 본안 판결을 다 물어본 거예요.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 다 물어본 거기 때문에 답을 다 하셔야 돼요. 인용될 수 있는가 이러면은 인용 여부만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보세요. 기판력이 발생했으니까 얘는 재심으로 취소해야 되는 거죠. 네, 재심으로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최신 판례를 같이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문제 2번 보시면 이에 을은 추가된 사실관계의 5번째 줄 있죠. 법원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의뢰 청구를 기각하였다. 작년 15년 기출을 그냥 바로 제가 문제화 시켜드렸어요. 기각해버렸다. 기각해버렸다. 모순 판단, 모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기각때려버렸다. 그랬더니 이에 을은 갑과 병 사이에 이루어진 판결을 취소하기 위하여 2번째 줄 갑을 대위하여 재심의소를 제기했다. 최신 판례죠. 재심. 요거는 그냥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택형으로 먼저 준비를 해두세요. 그래서 21페이지에 양갈로 2번이죠. 가번, 나번 천천히 한번 보시고 내년 선택형에 나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나번 그리고 재계속행 및 재심판 요 문구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가번에서 얘기하는 2번째 줄 소송 계속 이후의 개개의 소송상 행위래요. 종전 소송 절차를 제기한다. 계속하고 있는 거 속행 재심판 재계 속행 재심판 요 문구 꼭 써주시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4번부터 하겠습니다.